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진권 경희대 개건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로만 오늘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출범 76일 만인데요. 동고정부는 이제 끝. 우리만의 시작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지지해주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새 정부의 틀이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주는 모습까지 이제 휴가 일정도 공개를 했고요. 마크 저커버그로부터 답글까지 받았다는 거침없이 일단 오늘 일정이 하나하나씩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완전체가 됐다고 할까요? 물론 네. 아직까지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은 아직 지명이 되지 않았고, 하지만 일단 지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관료들은 이제 다 어떤 면에서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을 하고 또 이제 당분간 또 휴가도 가고 해서 일단 지금 오늘 국무회의는 완전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분들로만 이제 구성이 돼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는 아마 오늘로서 어떤 면에서 첫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첫 출발로서 이제 첫 일정으로 이번 주에 일단 기업인들과의 만찬이 예정이 돼 있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증세 문제라든지 등등 최저임금, 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안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인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제 맥주로서 이제 아마 그 토크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건 아마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기업인들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냐면 그 청와대 근처에 있는 삼계탕 집에서 만났습니다. 네. 상당히 이례적인 만남이었죠.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좀 긴장도 하고 좀 했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주 소탈하게 이제 이 삼계탕 집에 만나서 그때 처음으로 상당히 이제 좀 벽을 허물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남도 사실 호프 미팅을 통해서 좀 기업들과의 어떤 좀 벽을 좀 무너뜨려 보겠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호프 미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그때는 야당이었죠. 후보 경선이 끝난 이후에 같이 경쟁했던 분들과요. 안지사도 그렇고 맥주, 호프 미팅을 했던 장면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기업인들은 근데 경청 문제도 있었는데 터놓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까요? 맥주를 마시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맺힌 건 혹시 있다면, 또 혹시 서로 경계하는 게 있다면 이게 네. 이제 저런 식으로 푸는데, 특히 이제 우리 아마 한국의 남자들이 본래 그 뭔가 좀 맺혀 있을 때 풀 때 제일 좋은 그 방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걸리 한잔 한다든지 뭐 네. 소주 한잔 하자. 그 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술을 못 마셔서 그 기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장 뭐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뭐 숨김 없이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할 때는 술 한잔 하자 이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저렇게 함으로써 아마 기업인들도 네. 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사실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뀐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서 이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긴장해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첫 시작을 그 딱딱한 어떤 회의실이나 이런 데서가 아니라 한잔 합시다 같이 이렇게 푸는 것이 네. 서로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고 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같은 네. 그런 뭡니까 스텝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잠깐 넘어질 것 같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축해주는 모습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휴가도 가신다고 천명은 했는데 장관들은 알아서 좀 휴가를 같이 잘 가줄 수 있을까요? 밑에 분들의 지금 휴가 여부가 장관들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장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쵸. 장관은 또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계속 휴가를 많이 사용하자 이렇게 네. 좀 독려를 해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휴가를 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네. 한 8월 중으로 8월 아마 초순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양산 사저나 네. 아니면 뭐 저도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툭 털고 휴가를 가버리면 청와대 수석들도 그동안에 이제 정부 출범한 이후부터 한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정신없이 일하고 달려왔거든요. 네. 청와대 수석들도 휴가 가고 장관도 휴가 가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좀 내리내리 가면서 이제 휴가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물론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8월만 보내면 9월 또 이 국회가 시작이 되고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좀 보이면서 휴가를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휴가를 같이 떠날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하얀색 정장 차림으로 오늘 한 사찰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휴가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김정숙 여사입니다. 전통 백이민족 분위기 띄우기라는데 그 장면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들 넓고 오시죠. 김정숙 여사는 이 가는 행보마다 좀 뜨끔뜨끔해요. 또 굵직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워낙 바쁘시네요. 수해 현장 그러니까요. 가서 일 열심히 하고 가시다 또 어느새 저렇게 하얗게 옷도 빨아서 입고 가셨고. 네. 그러니까 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강남 한복판인데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네. 마침 또 6월부터 공사를 해서 그러니까 전통 문화 체험관을 또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방문을 하셔서 뭐 사찰 음식이나 다도나 참선 같은 것들도 직접 한번 겪어보시기도 하고요. 이 종교계를 끌어안는 것도 비공식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불교인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문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로 널리 알려진 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또 차이 안 나게 않는 모습들을 문 대통령이 공식적 영역에서 하고 있는 걸 비공식적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건데 네. 처음에 소개하실 때처럼 이번에도 또 그 뜨끈뜨끈한 소식을 어떻게 보면 전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김정숙 여사 행보를 보면은요, 이른바 따뜻한 어머니 리더십을 좀 발휘하려고 계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국정 현안을 챙기고 김정숙 여사가 예전에 이제 대통령이 해왔던 여러 이제 행보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뭐 수해 현장 달려가서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을 안아준다거나 그분들 챙기고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또 이 종교계를 찾아가가지고 특히 불교계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게 썩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불교계를 안아주는 역할을 또 도맡아서 하는 뭐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야권의 관계가 좀 좋지 않거나 좀 뭔가 삐걱거리는 것 같으면은 호남에 초등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햄버거 집도 달려가고 이런 모습들 보여주는 거 보면서 김정숙 여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딱딱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김정숙 여사 바라보면서 아, 참 좋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면서 정부 지지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김정숙 여사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라면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홍준표 대표는 말하는 듯합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요. 많은 분들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야당 대표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 질주, 견제하는 뼈 있는 말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 대표할 때보다 쉽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야당이 참 필요한 거예요. 지금 건강한 야당. 야당은 하기 없이 여당은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매 한 6개월 하기 참 힘들었고요.
근데 야당은 그렇죠. 그때 여당할 때도 혼났지 뭐 그때 사바이고 뭐 어릴 때 같이. 야당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를 해봤으니까 양쪽을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 아마 내가 볼 때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이런 말 할 줄 몰랐지라는 묘혈을 찌르는 듯한 이 허를 찌르는 공법에서는 홍 대표를 따라갈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야당 대표 하기 쉽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전선을 형성하기가 쉽다는 거겠죠. 사실 야당은 뭐 큰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네. 뭐 여당에 대한 이제 반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것이죠. 뭐 여당이 던져놓은 아젠다에 대해서 뭐 반대만 하면 되고 뭐 안 들어가면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 대표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좀 이게 모순적인 게 말이죠. 사실 야당이라는 그 존재 목적은 여당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네. 즉 뭐냐면 대한 세력으로서의 어떤 야당의 모습을 가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뭐 지금에 있는 집권당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옛날에 야당을 했지만 야당이라는 네. 이 존재의 가치는 결국 여당이 되기 위한 그만큼의 어떤 수권 능력 그걸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단순히 지금의 어떤 뭐 싸움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라 정말 저 당이 여당이 됐을 때 나라가 잘 되겠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쉽다라는 거 하는 것은 지금의 지지율로 보면 성적별로 보면은 저는 썩 저렇게 쉽다라고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사실 1999년도에 미국에서 그때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때 이제 다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선거에 출마 못하고 미국에 연수를 가 있을 때 그때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그때 선거법 위반 때 가 있었고 그때 거기서 손학규 전 대표하고 이제 그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친분 관계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한 야당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국가 발전 도움된다는데 길목을 잘한다,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곱씹으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게 길목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발목을 잡기가 쉽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있고, 뭐 경제라든가, 뭐 현재 청년 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고, 그거를 현재 뭐 문재인 정권에서 반대할 부분이 있으면 야당으로서 반대를 해야 되지만 또 적극적으로 지지할 부분은 지지를 하면서 같이 어쨌든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네. 그냥 가도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이건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상황이고 게다가 두 분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지금 직전에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 같은 데 보면 SNS 보고서 같은 게 이명박 정권 시절까지 거슬러 오고 난 일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저 두 분이 속내까지도 저렇게 마음 편하게 웃고 있을 수 있을까? 네.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는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마음 편하게 웃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들까지 같이 한꺼번에 최근에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문제나 그 당시 선거 개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마침 딱 맞춰서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럴 때 건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이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읽히겠습니까? 좀 과거의 얘기들을 좀 들춰내고 이런 것들 좀 하지 않도록 좀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로 읽힐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명 보수 정권이라 불렸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공개에 대해서도 이제 그만하면 됐지라는 취지로요. 다시 한번 부관 참시를 하냐는 취지로 반박했던 홍준표 대표라고 합니다.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요. 영수회담에 불참한 이유도 내가 영수회담 시간 맞춰서 봉사활동 간 것이다. 아무런 장애 없이 바로 이렇게 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이미지를 뭐냐면 할 말은 그냥 거침없이 한다.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이미지를 다시 이제 재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제1야당의 대표 자기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한마디 한마디가 계산 없이 하는 게 아니다. 네. 전략적으로 하는 말이다 하는데 그 전략적으로 한다는 말이 국민에게 가볍게 들리거나 아주 시니컬하게 들리거나 시니컬한 것은 말이죠. 작은 정치인 같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큰 정치인이면 시니컬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중국이로 삼아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1야당 대표로서 전직 대통령을 만났다면 좀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제1야당으로서 어떤 길을 가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쉬워요. 걔들 길목 내가 다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정치를 이게 장난으로 하자는 건지 자기 뭐 개인 기교로 하자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청와대 안 간 것도 말이죠. 나 그냥 일부러 안 갔어. 나 일부러 그날 맞춰서 청주 간 거야. 충주 간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정치를 이 제1야당의 대표도 정치를 너무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자기 끌어오르는 그런 개그 본능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좀 어떤 때는 정말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아마 한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모양인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SNS를 확인한다는 홍준표 대표, 추미애 대표에게 애나 봐라 했던 이 발언에 대한 사과를 했더라고요. 이거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두 분이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사실 연수원도 같이 다녔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연수원 다닐 때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 사이였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여야의 대표가 됐는데 서로 사실 보면 굉장히 날선 이야기들만 사실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는 또 약합니다. 이게 제대로 얼굴을 쳐다보지는 못해요. 사실 지난번에 처음에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가 돼서 방문했을 때 근데 추미애 대표가 뭐 발장도 끼자 그러고 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추미애 대표한테 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좀 이 머쓱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겉으로는 참 강한 것 같지만 또 여자 앞에 서면 굉장히 약한 면이 있고 또 본인도 이제 고백을 했지만 사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미팅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솔직히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 그런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이제 본인도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두 사실은 여야의 대표가 사실 뭐 사법시험 동기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통하는 것도 많을 텐데 좀 이렇게 자기 정치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한 좀 이렇게 신경 날세우기라든지 또 애나 봐라라든지 이름을 빗대서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좀 정치를 너무 좀 각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만약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사 가수로 홍준표로 메들리 앨범을 내려고 했다고 하는 홍준표 대표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실까요? 눈썹 문신도 의외로 생각보다 아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말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저 눈썹은 정말 유명한 눈썹입니다. 2011년도에 한나라당 당시 대표 시절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눈썹이 막 뽑혀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썹이 자꾸 줄어드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 친구인 성형외과 의사가 차라리 눈썹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그 뒤에 눈썹을 했는데 그 눈썹을 국민들이 보고 갑자기 눈썹이 진해가지고 나오니까 당시에 이제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그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콩그리버드라는 별명도 붙여주고 그런데 눈썹을 할 때 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눈썹을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눈썹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각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정치인인데도 약간 좀 강한 느낌이 있는데 눈썹을 너무 무섭게 이렇게 화난 사람처럼 표현을 만들어놔서 이게 정치에는 조금 더 마이너스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있는 아주 유명한 눈썹 중에 하나입니다. 좀 하나 또 생각나는데요. 이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눈썹이 자꾸 처져가지고 이른바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쌍수 있잖아요. 쌍꺼풀을 양쪽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홍준표 대표가 그 쌍수했다고 뭐라고 또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도 있는 사람인데 이게 또 그 눈썹을 하는 건 또 괜찮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반론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면이 눈썹 문신 하신 직후의 사진인가 보죠? 굉장히 좀 진하면서 원래 눈썹 처음에 하면은요.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색이 빠져야 되는데 처음에 눈썹 했을 때는 진짜 가짜로 눈썹을 이렇게 붙여서 나온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꺾은 눈썹이긴 하지만 강한 야당으로서는 꺾이지 않을 것 같은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뉴스앤 이슈에서 어제 최태원 SK회장이 아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노소영 관장 측과 뉴스앤 이슈가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조정에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아예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까? 조정 신청 과정 자체 말이죠. 그렇죠. 지금 뭐 일단 노소영 관장 입장은 아마 이제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저는 본인은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사실 이혼에 지금 어떤 면은 책임, 우리가 이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서 노소영 관장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이후에 아마 이혼 소송도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노 관장이 사실 하면 모르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니죠. 이제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노소영 관장 분명히 이제 본인이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가정을 깨지는 않겠다.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최태원 회장이 요구하고 있는 이혼 자체가 성립되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혼 조정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뉴스앤이슈 제작진에 밝혔는데요. 변호사 선임도 따라서 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저 이혼 조정이라는 과정은요. 그야말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혼을 하기로는 사실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네. 구체적인 조건들만 맞추는 겁니다. 뭐 양육이 네.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뭐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 절차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게 이혼 조정이에요. 협의 이혼보다도 시간이 덜 걸립니다. 당사자들 얘기만 잘 돼 있으면. 그래서 어떨 때는 변호사 선임조차도 필요 없는 게 이혼 조정이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네. 도움을 받으면 편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굳이 저렇게까지 뭐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하지만 이혼 소송은 잘잘못을 먼저 따지는 게 이혼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내가 이혼 소송을 해서 법적인 분쟁으로 끌고 가고 싶진 않다. 우리 좀 좋게 얘기를 해서 끝내고 싶다. 그런 네. 의사를 표시한 건데 노소영 관장은 아직까지는 응하실 마음이 없으시니까 또 저런 얘기가 지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네. 이제 서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차피 당사자들 의사가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면으로 법원에 일단 저렇게 해놓고 또 이면으로 두 분이서 어떤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지는 밖에서 모르는 게 또 저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혼 조정 절차가 한 3개월 정도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마냥 나가시지 않는다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겁니까? 그거는 저기서 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소송이 네.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강제 절차라는 게 강제로 이혼한다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법정에서 가서 응한다는 데 다퉈야 되는 절차인데 조정은 일종의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우리 조정 뭐 다시 신청 취하해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노소영 관장 이야기는 상당히 지금 친정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많이 걱정을 하시고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네. 뭐 어느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자식이 이혼한다고 하면 오히려 말리는 부모님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런데다가 네. 또 이게 아주 좀 특별하게 만난 집안이잖아요. 양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그때 재임 시절에 만났었던 거였고 네. 재임 시절에 어떤 그 많은 도움이 결국 SK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또 그런 상황에서 뭐 굉장히 초기에는 잘 살았다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언론에다가 네. 이 본인이 왜 이혼해야 되는지 또 혼외자를 낳은 사실을 편지로 공개를 했잖아요. 네. 이거 사실 재벌 역사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방식이. 네. 이걸 그냥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언론에 다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김옥숙 여사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그 언론에 보도됐던 당일날 김옥숙 여사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사정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저는요, 뭐, 앞으로 이 두 사람이, 두 부부가 뭐 이혼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 네. 요거는 이제 확실한 것은 최태원 회장은 이혼을 하고 싶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하기 싫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네. 뭐 그거는 그렇지만은, 이 SK는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저분이 그 가정사가 이렇게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게 한 것은 바로 본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 문제를 집안에서 좀 조용히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을 온 국민이 알도록 무슨 큰 자랑하듯이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런 분이 정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우리 그 큰 회사를 경영을 해나가는 것도 저런 식으로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걱정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네. 앞으로는 제발이지. 그 문제 안에서 좀 어떻게 잘 해결하세요. 왜냐면, 온 동네 알도록 하지 말고, 집안에서 두 분이 만나서, 좀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참, 듣는 사람 별로,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습니까만. 아니, 자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려고요, 이제. SK 자녀들 절제의 덕목으로도 알려진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장녀 최윤정 씨는 최근 SK 자회사에 입사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주력사가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업을 받으시려 하나라는 추정을 하곤 했었습니다. 둘째, 최민정 씨는 재벌가 최초로 해군 자원 입대로 주목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원래부터 독립성이 강한 성격, 최전방, 북방 한계선 방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둘째 최민정 씨에 대한 언급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근데 둘째는 뭐 어렸을 때 앰비션이 워낙 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마 군대 마치고 나오면 실세가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독립적이래요. 자기가 다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그 군대 간다는 것도 지가 혼자 결정했다고 들었거든요. 자녀들의 생각은 전해진 바 없습니다만 워낙 최민정에 대해서는 재벌가 치고는 솔선수범의 사례로 많이 알려지긴 했거든요. 일단 지금 뭐 SK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단 최민정 씨가 이제 아마 곧 제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기업에 와서 이제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뭐 벤처를 만들어 한다는 건지 일단 아직 뭐 그 진로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사실 최민정 씨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도 사실 이제 군인의 어떤 그런 피를 사실 외가 쪽의 피를 상당히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또 어머니 노소영 씨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당차고 상당히 좀 자신만만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SK에서는 사실 내부에서는 최민정 씨의 거취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기업 경영을 할 경우는 사실 본인의 그 굉장히 독립적인 의식들 이것 때문에 아마 기업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어디에 그럼 입사를 할 것이냐. 네. 이것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지금 이제 이제 딸 같은 경우, 최민정 씨 같은 경우, 그 큰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마 최민정 씨. 최민정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상 뭐 SK의 어떤 본류 쪽에 사실 거기에서 경영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 될 경우는 이제 후계구도 문제가 또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특히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일남 이녀가 있지만 또 이제 지금 혼외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누구한테 후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수업을 시키느냐. 이건 문제도 사실은 SK 내부에 상당히 좀 관심의 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어디로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주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도 분명히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사실 보통 제일 많이 가지는 걸 혹시라도 헤어지시게 된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 그러니까 네.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계신 게 SK 지분 한 23%가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게 4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노소영 관장은 그 중에서 얼마를 가져갈까. 보통은 이제 각자 가정에 기여한 부분을 가지고 나눕니다. 일반 가정이라면 뭐 일반 주부라고 할지라도 한 20년 넘게 결혼 생활했으면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것도 다 주부가 뒷바라지 채워서 한다. 그렇게 해서 50%까지 가지만 이런 재벌 집안은 또 그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네. 게다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이런 것까지도 과연 그걸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으로 기여한 걸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런 것들은 노소영 관장이 적극적으로 응해서 나 이만큼은 가져가겠다라고 법원에서 주장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보 관련해서 저희가 전해드렸고요.